오늘 2024년 7월 27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하는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산업 이야기,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두면 나중에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대응이 빠르고 쉽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그런 산업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과거에서도 업데이트가 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모든 주제는 과거에 한 번씩 다뤘던 건데 또 한 번 더 다루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탄소 포집입니다. 요 그림은요, 제가 로키 산맥에서 빙하가 녹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그렸네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이겁니다. 이 사진은 최근의 로키 산맥입니다. 좀 과거보다 눈들이 많이 녹았고 과거보다 호수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한 8월 말 9월 정도 돼야 되는데 벌써 많이 녹아서 8월 말에는 좀 마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얘네들이 빨리 녹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여기가 34도 이랬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좀 보면요, 캐나다 로키산맥 제스퍼 공원에서 시작된 산불이요, 4일간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산불은 왜 나죠? 지금 고온으로 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나면 나무가 사라져서 광합성 작용을 안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산불로 탄소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도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나고 있고요. 캐나다도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모로코에서는요, 지금 낮 기온이 48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당연히 이 일들은 지금 예측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화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많이 가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규제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산화탄소를 규제하자고 제일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유럽입니다. 유럽은요, 탄소 국경세를 시행합니다. 언제부터? 올해 10월부터 6개 업종을 우선으로 시행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그리고요, 구매 의무는요, 이제 2026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2022년 한국은 EU향 철강 수출량과 금액 346만 톤을 기록해서요, 13.5% 했잖아요. 여기에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니까 이익이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일 앞서 있는 유럽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하면요, 미국은 당연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되면 조금 늦춰지고 민주당이 되면 원래 계획던 대로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뭘 하고 있는지만 한번 보죠. 지금 미국은요, 탄소 배출권 이런 거는 안 하는데요. 뭘 하냐면 미국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하고 타국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연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탄소 배출을 매기려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도 철강이지만 뭘 한다? 그것을 무역에서도 활용하겠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부분에는 먼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철강, 플라스틱, 바이오연료, 펄프, 종이, 풍력, 터비 되게 많은데요. 아직은 섣부르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원래 여태까지는요,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배출량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둔화된 이유는 풍력과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에너지 부분에 관련돼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품을 넣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됐고, 그리고 설치돼서 운영되는 친환경 발전소들은 추가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감축은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력을 만들고 태양광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거든요. 하지만 풍력이 20년 사용되고 태양광이 10몇 년 사용되는 이런 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이 없죠. 그러니까 설치 시에만 있고 운영 시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였죠? 웬만하면 전기로 만든다. 전력화한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전력화를 대형으로 하고, 소형은 관리가 어렵지만 대형으로 하면 관리가 되죠.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생각해 봐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배출가스를 내는 것을 줄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자동차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작은 거니까 얘를 다 전기화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주면 얘네들은 관리 안 해도 되고 여기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할 수도 있고 수소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유연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 포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화하고 전력화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즉 발전소를 먼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 왜? 풍력하고 태양광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이 신재생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로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신재생 인증. REC를 발급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은 REC를 발급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면 됩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팔고 요건 요거대로 팔면 되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친환경에서 보면 방금 얘기했던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은 우리가 기존의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들한테 페널티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REC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REC는요. RPS 제도라는 걸 통해서 발전소들이 구매를 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비율로 구매를 하냐 하면 자기가 생산한 전기의 2%, 2012년도에 2%였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죠. 그러면 10%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5배를 더 REC를 사야 됩니다. 자,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내가 1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를 내가 수리기간 빼고 10개월을 가동했다고 보자고요.
1기가와트는 시간당입니다. 1시간에 1기가와트를 하는 거니까요. 1기가에 곱하기 24시간에요. 곱하기 31이고요. 곱하기 10개월입니다. 이게 발전량이잖아요. 2달은 정비로 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발전량의 2012년도에는 2%, 2024년에는 10%입니다. 그러니까 10%만큼의 REC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REC는 누구한테? 신재생에너지한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필요해졌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전기 사용량도 늘지만 REC 비율 자체, 그러니까 RPS 비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REC가 급격히 필요해졌고,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분만큼 더 필요합니다. 어렵진 않죠. 자, REC는 그거고요. 그러면 RPS 제도를 봐야 되는데요. RPS 제도상에서 REC 가중치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씩 매년 좀 변해요.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변했던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RPS 제도라는 게요. 그러니까 발전소는 자기가 발전하는 양의 몇 프로를 살 거냐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공급자 측에서 보면 내가 태양광인데 과거에는 임야에 설치했어도 1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야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전략적으로 다른 데들을 육성하려면 가중치 비중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야의 과거의 설비는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그때 인증 시기에 내가 1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했다고 한다면 10메가와트도 이게 시간당 얘기잖아요. 하루에 5시간 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10메가, 10의 6승입니다. 곱하기 5시간 하루입니다. 곱하기 3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곱하면 평균 발전량이 나올 거고요. 요게 5시간이 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총 발전량에다가 REC는 어떻게? 요거. 그러니까 메가당 하나예요, REC는. 그러니까 0.5를 곱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1이었으면 과거의 설비는 REC가 2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반밖에 안 되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반면에 재밌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연료전지는 1.9고요. 여기서 보시면 산림 바이오매스 혼수가 1.5입니다. 그러니까 미이용, 외국에서 오는 것들은 더 낮아요. 0.5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하면은 0.5고요. 한국에서도 간벌 작업 등 목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재들이 상품성이 없어서 우리나라 나무들은 좀 가늘고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졌는데 야 그거 그러지 말고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를 써라. 그러면 REC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우드 펠릿은 야 석탄인데 왜 해?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먹었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원료는 넷제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만들어져서 탄소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태우기 때문에 토탈은 제로 원료입니다. 그래서 미용 바이오는 좀 높죠. 결국 그러니까 이 가중치란 얘기는 그때 키우고 싶은 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해상풍력이 좀 높습니다. 해상풍력이 좀 높고요. 연료전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해상풍력도 많아지고 연료전지가 많아진다면 이걸 낮추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조절할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이제부터는 RPS 비율 자체는 2%에서 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발전량은 계속 늘잖아요. AI든 공장이든 전기차든 늘어나니까 그 비율만큼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PS 제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탄소 배출은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우리가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데 지금 보면 KAU23이라는 게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까지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대는 9,000원이고요. 최소는 8,000원 가까이 되고 평균은 8,500원 정도 됩니다. 탄소 배출권은 그러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떤지 볼까요? 다른 나라는 우리가 유럽은 제일 강하니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냐? 보시면 EU는 10만 원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요. 계속 올라갔고요. 한국은 보시면 EU랑 비슷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19년도 대비해서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만 거래하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가격도 약간은 올랐고 뉴질랜드 올랐습니다. 한국은 배출권 가격이 못 오른 이유는 뭘까? 이것은 구조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철광을 하고 있어요. 철을 만들어요. 철을 만들면 유연탄에서 제가 코크스를 만들고 그것들이 철광석하고 섞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열연, 압연, 냉연 다 만드는 거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2015년이라고 해봐요. 15년에 이 공장이 탄소를 배출하던 것이 10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개의 탄소를 배출하는 건데 너는 앞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100개를 사면 안 되니까 2016년에는 내가 90개를 줄게. 10개는 네가 시장에서 사. 그럼 얘는 10개를 사는 거예요. 자, 2020년이 됐으니까 야, 우리는 조금 더 탄소를 더 줄여야 되지 않니? 너 똑같이 증설 안에서 100개인데 내가 이번에 50개를 줄 테니까 너는 50개를 사. 이렇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텐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별로 줄여주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100개를 만들던 공장을 전환했어요. 유연탄이 아니라 수소로. 그러면 나는 90개를 받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해. 근데 100개가 들어갔던 나야. 90개를 받았죠? 90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어려워요? 탄소 배출권이 어쨌든 탄소를 배출해서 정부가 주는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준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더 많이 감수했어. 나 100개였는데 50개를 감수했어. 나 그러면 90개 받았잖아요. 50개만 하면 돼요. 40개 남죠? 40개 팔면 돼.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배출권이 생긴다.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런 구조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게 이제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배출권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3년도 여름부터 24년도 여름이 아마 그 배출권 회기일 거예요. 아까 KAU23.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KAU24가 나오는 거죠. 자, 23을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야. 1년 안에 다 팔아야 돼 라고 한다면 내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던져야 되잖아요. 내가 탄소를 많이 줄였어. 줄여서 나 배출권을 받았어. 갖고 있어. 이것을 나중에 비쌀 때 팔 것 같으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데 무조건 소멸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산업을 위해서 아무래도 배출권을 갖다가 좀 많이 주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은 지금 유럽보다 못하죠. 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소송하고 있습니다. 아, 비싸게 못해. 왜 비싸게 해? 자, 이게 다시 보시면 비용의 증가고, 비용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탄소 배출권이 비싸지면, 자, 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인데 수소 환원 제철로 하기 전까지는 유연탄을 사용하니까 막 나와요. 물론 전기료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제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배출권이 많이 나와요. 이때 배출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나는 100개를 배출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나한테 10개밖에 안 준대. 나는 90개를 사야 돼. 근데 배출권 가격이 막 유럽처럼 10만 원이야. 엄청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수소환원 제철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다 좌초자산이 되니까 나 여기다가 뭐 해요? 탄소 포집 CCU를 할 거야. 카본 캡처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출권이 좀 어느 정도 비싸지면 탄소 포집이라는 산업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끼리 하니까 괜찮은데 한국에서 포철이 아까 유럽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출을 해요. 여기에 너희 이거 탄소 만들었으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왔니? 네, 저 한국에서 사왔는데요. 한국은 얼마야? 8,000원인데요. 야, EU는 10만 원인데 너 왜 한국 거 사? EU 거 사. 자, 아니면 뭐예요? 탄소 국경세. 야, 탄소 가격이 너는 8,000원이고 나는 1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차이만큼 92,000원이겠죠? 이 차이는 너희들이 부당으로 번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는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샀으면 땡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럼 각 나라가 탄소 배출권을 후하게 주면서 면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포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탄소 포집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를 직접 공기 중에서 캡처하는 거, 다이렉트 에어 캡처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열 이용해서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종합편입니다. 자, 보시면 탄소 포집은 이 표 하나로 사실은 다 얘기가 돼요. 탄소 포집은요, 습식으로 하느냐, 건식으로 하느냐, 분리막으로 하느냐.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탄소 포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리막은 너무 쉽죠. 분리막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멤브레인을 놔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투하시켜서 포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멤브레인을 놓으면은 설비 구축비는 작지만 CO2만 선택적으로 투과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고 멤브레인 비용이 비싸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면요. 습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습식은 결국은 흡착제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착제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예요. 액체는 일단 화학적으로 보시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아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민 기반 용액이에요. 아민 기반 용액은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는요, 모노에탄올 아민이에요. 그리고 다이에탄올 아민. 이렇게 아민을 쓰는 화학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탄산칼륨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습식은요, 아민 계열하고 탄산칼륨하고 두 개가 있고, 아민 중에서는 MEA하고 DEA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을 이산화탄소 나오는 데다가 쫙 뿌리죠. 예를 들어서 굴뚝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많나요? 여기다가 막 뿌려요. 용액을 뿌려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민하고 혹은 탄산칼륨하고 결합을 시켜서 용액이 나오겠죠. 요 용액을 갖고 와서 어느 위치에 와서 열을 가하고 다른 반응을 일으켜서 용액하고 아민이라고 가정해봐요. 아민을 분리해서 다시 아민을 여기로 보내는 이런 유틸리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습식이고요. 습식 공정을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건식 공정. 건식 공정은요, 흡수제가 고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올라이트나 활성탄 같은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지금 되고는 있는데, 이게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습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CO2가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어떻게 접촉시키고 다시 분리하고 다시 용액을 재생하고 그리고 다시 CO2가 됐던 것을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광산이나 유정에다가 보관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보관하는 게 S 스토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죠. 더 복잡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요. 일단은 비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탄소 포집을 하는 게 비용이 쌀까요? 낮은 곳에서 하는 게 쌀까요? 당연히 높은 곳에서 하는 게 싸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야 걔네들이 타겟팅 되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보시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용은 톤당 US 달러로 60에서 120불. 그리고 천연가스에서는 15에서 25불.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계질수소가 그러니까 CH4에서 실 띄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15에서 60불 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설치되어 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민자 사업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이 공장입니다. 지금 이 공장은 탄소를 포집해서 액화탄산을 만들어서 아마 반도체 설비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설비 시설은 보시면 완벽하게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굴뚝, 배관, 이런 설비 아까 보셨지만 뿌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반응시키고 열 에너지를 줘서 다시 용매를 회수하고 정제하고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탄소 포집에 관련돼서는 기후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고 탄소 포집은 세 가지 방법 습식 그리고 건식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